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팩입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탈북민이 분계선을 통해 개성으로 다시 월북했다며 코로나 특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정치권을 집어삼킨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팅앱에서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원하는 척 허위 집 주소를 알려주며 찾아오라고 하는 신종 범죄 행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해 논란이 됐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소식 다루기 전에 북한발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엄밀히 보면 우리나라와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북한이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탈북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왔던 북한 이탈자가 다시 개성을 통해 북한으로 월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 확대 회의를 긴급 소집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한술 더 떠서 개성까지 봉쇄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혜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해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3년 만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 귀국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통신은 분비물과 혈액을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돼 지역 간 감염 확산이 우려돼 그제부터 개성시가 봉쇄됐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의심 환자를 철저히 격리하고 지난 5일간 탈북민과 개성에서 접촉한 사람을 철저하게 조사해 검진과 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애초에 월남을 허용한 전선부대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지적됐고 중앙군사위는 책임이 있는 부대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엄중한 처벌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비상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비상방역지휘부에 모두가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해 전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관련 뉴스 분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발 보도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적으로 그를 철저히 격리시키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대상들과 개성시 경유자들을 해당 부문과의 연계 밑에 철저히 조사 장악하고 검진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선중앙TV를 보면은 우리나라로 이제 탈북했던 북한 이탈자가 다시 월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밝힌 것도 좀 이례적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특급 경보 발령을 낼 정도. 뭐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선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일부 이제 탈북자 네트워크나 탈북인 출신 언론인들은 실제로 지난 3년 전에 우리나라로 탈북했던 탈북자가 최근 북한으로 돌아간 것 맞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부분은 여전히 다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7월 19일에 다시 월북한 이 사람 때문에 북한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발표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개성까지 봉쇄 조치에 들어간 셈인데요. 우선 정치적 의도를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북한 내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꽤 많이 발생을 했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비공개적으로 격리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이 자체적인 보건 능력만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환자들이 나온다는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 덕분에 우린 잘 막아냈다는 이 발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명분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넘어온 이 월북자 때문이다. 결국 탈북을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배신이 되는 것인데 한 번 배신한 탈북자가 대한민국 남측에서 나쁜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잘못이나 책임이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측으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주목해야 될 위치가 바로 개성입니다. 개성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강경 대응의 상징과 같은 도시가 되었는데 네. 북한에서 사실 개성공단에 군대를 다시 진입시켜서 주둔하겠다는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개성이 봉쇄가 되면 군대를 주둔시킬 때 이것이 뭔가 무력 분쟁 때문이 아니라 방역을 위해서라도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북한 당국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개성이라는 위치에 대해서도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은 아닌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방역도 그렇고 정치적인 의도도 있고 하겠지만 개성이 봉쇄가 됐다고 하니까요, 교수님.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뭐 북한의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 없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계속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의 방역 방식하고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이런 식의 사회주의 국가적 물리적 봉쇄는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우리랑 많이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우선 5일 동안이나 가서 머물면서 개성에 노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이고 동선이 어떻고 뭐 그중에 몇 명을 진단을 해봤는데 몇 명이 양성이고 자가격리를 시킨다 이런 상황인데 네. 이 사람들은 5일 동안에 그 진단 자체가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진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은 계속 해왔었는데 사실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도 많이 도와는 줬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아마 진단이라든지 방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방역 같은 것들도 봉쇄일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방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환자들이 생겼어도 의료 수준이 너무나 열악해서 아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북한의 이런 의료 물자라든지 방역 진단 같은 것들은 도와줘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구차하게 이런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이 사안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긴급 소집을 해서 허술한 전선 경계에 대해서 질타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월북과 코로나19를 핑계를 삼아서 뭔가 내부다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고 통일부에서도 추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 메인 뉴스에서 이 내용 더 취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어제 추가 확진자가 좀 놀랍습니다. 100여 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교수님.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저께 데이터고요, 사실. 그저께 데이터죠. 예, 어제 발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데이터. 그렇죠, 어제 그렇죠. 데이터로는 이 58명이 됐는데 그중에 해외 유입이 46명이고 지역 사회는 12명으로 상당히 많이 적습니다. 근데 이 해외 유입 46명도 사실은 38명이 이라크고 나머지 미국, 뭐 홍콩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결국은 36명, 38명에서 293명 중에 74명이 양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적어서 안심은 좀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100명이 넘었다는 거는 그저께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라크에서 들어왔던 그쵸. 이 근로자들에 그게 대해서 113명이었고 그 어저께 또 발표한 것이 35명 정도가 그 통계 발표 이후에 알려졌는데 거기서 3명이 더 늘어서 지금으로서는 293명 중에 74명이 해외 유입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근데 여기서도 지역사회 지금 12명인데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이라 네. 아직도 이 교회라든지 요양원 또는 사무실대에 있는 이런 지역사회의 고리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안심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점차로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환자가 이렇게 좀 많다는 것, 특히 이 러시아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위험스럽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박 정비하시는 분들이 따로 걸리셨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다. 그렇죠. 지금까지 8명 정도가 감염이 되셨는데 이것이 7월 8일 날 입항한 배이고 20일까지 수리를 했는데 네. 이 중에 승선했던 분들이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노출이 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N차 감염, 2차, 3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은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N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또 이렇게 해외 유입이 또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라크, 러시아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이런 확진 상황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다시 나와요. 네, 사실 해외 유입 같은 경우 우리 정부에서 딱히 손을 쓰기 참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만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격리봉동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게 결국 의료진의 과부하라던가 병상이 모자란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유입 환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이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뭐 검진비나 치료비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자 일정 부분은 외국인 확진자가 또 부담하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 액수에 대해서도 여러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자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왜 이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냐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우 뜨겁던 공무원의 장이 조금 뒷전으로 밀린 감이 있거든요.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하고 이 관련된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과거처럼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져야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당국에서는 지금 일단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원 격리 조치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는 러시아 선박 같은 특수 사례도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지역 전파 사례가 이때까지 8건,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25일까지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해외 유입 환자라고 해서 지역 전파로부터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뭐 느슨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백소영 교수님하고 이 코로나19 소식 더 이상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제 보면은 휴가 기간 계속 다가옵니다. 오늘은 또 소모임이나 이런 거를 자제해달라 했었는데 오늘 또 소모임이 풀려서 또 이제 주말이고 하니 또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 앞으로 이 장기적인 대책 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제대로 있냐 하면 치료제는 렘데시비르 정도 있습니다만 이게 중증 환자 치료제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했던 기본적인 거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건 다 아시는 얘기고 우리 기본적으로 다 잘해갖고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외국이 지금 정점을 찍고 있지 못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항만 검역 같은 것들 또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해갖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같이 살아야 되고 그것이 내년이 아니고 후년까지 가지 않겠고 네. 적어도 앞으로 한 6, 7개월 안에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과 함께 동시에 짚어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수돗물 유치원 관련 얘기인데요. 시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뭐 처음에 이제 신고가 되고 나서도 대처도 좀 늦었고 이런 측면에서 불안감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인천시의 대응이 늦은 점 때문에 이 국민들의 불안이 더 높아지고 있고 인천 내부에서도 불안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요. 네. 처음에 이 민원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9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3일에 첫 보도가 나오자 인천에서는 14일에 뒤늦게 대응 방안을 공개했고요. 네. 무엇보다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조차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13일 오후에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14일에 긴급 점검 회의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게도 보고가 언론 보도 나온 이후에 들어갔다는 점. 네. 이 말은 사실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유축 나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위기 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뜻이기도 하고 이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도 사과를 너무 뒤늦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로 여전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붉은 수돗물 논란으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그때 만들어놓은 긴급상황 위기대응 매뉴얼이 이번에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 결국
말뿐인 매뉴얼이 아닌가 하는 점 때문에 사실 관리를 하다 보면 뭐 유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빨리 이 문제를 진화하느냐가 지자체나 국가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인천의 늑장 대응이 사태를 더 키우고 이 문제를 전국적인 문제로 만들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희 어린아이가 있는데 매일 집에서 하는 게 이 필터 확인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정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니까 뭔가 이게 뭐가 문제다, 뭐다. 뭐 보고도 늦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요. 이 도대체 이 유충의 발생 원인은 도대체 뭐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한 1, 2주 흐른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흘렀죠, 시간이. 지금은 좀 편하게 수돗물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근본적인 원인은 인재는 맞죠. 이 공천정수장하고 부평정수장이 두 군데에서 나온 건데 전국적인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공천정수장인 경우에 있어서는 더 잘해보려고 고도정수 이 활성탄 여과지를 새로 만든 건데 잘해보려고 네, 했는데. 그 만든 거 자체가 잘못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는 곤란하고 개방형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방충망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결국은 이것이 수돗물까지 간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유충의 위해성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시각적인 공포에 의해서 우리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 정수 과정으로 바꾸고 빨리 잘 정리를 해서 유충이 안 나오게끔 하고 앞으로는 좀 전문성을 갖고서 또 여러 가지 투자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 상황들이 정부 중앙정부에서 도움도 줘야 되지만 실제 이 공무원들 또는 이 작업자들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인재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교수님, 이게 유충이요. 사실 뭐 사급수에서 서식하는 깔따구 유충이라고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식수, 먹는 물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게 4급수에 산다고 그래갖고서 꼭 그 오염된 4급수라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예. 1급수에서도 살 수 있고 사실은 정수된 수돗물이라는 몇 급수라는 게 없어요. 이 수질 기준에 맞게끔 만들면 되는 것인데 유충이 나왔다는 건 수질 기준 자체에도 없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유충이 나올 정도면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염소 소독으로 웬만하면 다 염소 소독은 이제 미생물이나 세균이고 여러 가지 정수 과정 중에서 불순물들은 다 제거하기 때문에 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유충이 나왔다는 거는 이 유해성보다도 이 시각적인 공포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생활용수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충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정수 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우시겠지만 실제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공촌이나 부평정수장에서 일부만 나온 것이지 앞으로 정수를 잘하면 분명히 우리는 고도의 이 정수 이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이 분야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용 필터 많이들 사서 쓰시는데 필터로 하면 얼마나 거릴 수 있는 건지 이 질문 하나 하고 또 일각에서는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구충제 이거 사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필터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즉 노로바이러스도 정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필터부터 일반적으로 그냥 불순물만 할 수 있는 생활용 필터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뭐 어떤 걸 사용하시든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만약에 필터에서 유충이 걸러져서 보였는데 내가 샤워를 했다. 그럼 샤워한 것조차 되게 꺼름직할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위해성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유충이 지금은 아마 이제 안 나올 겁니다. 다 전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생산된 물을 아직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표준 정수 과정으로 가면은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잘 만들어서 이 새로운 고도 정수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구충제는 사실은 유해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었을 때 모르고 먹었겠죠, 물론. 이 유충을 먹었거나 혹은 닿았다고 했을 때 이것이 기생충은 아니기 때문에 증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군요. 우리 몸에 소화가 돼서 구충제까지 먹을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분명히 너무나 꺼림직한 상황이고 인재인 것은 맞습니다. 네, 이 꺼림직한 수돗물 유충과 이 코로나19 관련 국내 북한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신조어입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모아서 투자한다는 뜻인데 요즘 30, 40대가 이 영끌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끝없이 폭등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공포 심리가 작용해서 일단 구매를 하고 보는 패닉 바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패닉 바잉 시류를 타고 비교적 싼 편이던 노원 또 도봉구 일대 아파트 값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4월까지만 해도 7억 원대에 팔렸던 이곳이 최근 9억 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3개월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매물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막 3천, 5천 올라가는 거죠. 나올 때마다. 현재 입주할 수 있는 매매 물건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노원구의 이 아파트도 2달 만에 8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어려운 장사지만 뭐지 거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되는 거였죠. 소형으로서 문의하는 사람이 주는 거의 그냥 30대 그런 사람이 제일 많았어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그리고 강북구 이른바 이 노도광 지역의 최근 아파트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지난 5월에 1000여 건이었던 거래량이 한 달 만에 갑자기 2,900여 건으로 뛰어오르면서 3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청약 당첨은 물론이고 전세조차 찾기 어려운 30, 40대가 내 집 마련에 막차를 타기 위해 그나마 가격이 낮은 노도광 지역으로 눈을 돌린 영향이 큽니다. 신규 아파트 시장에서 소외되고 그동안 자산 상승의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우려, 두려움,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거 아닌가. 잇따른 대책에도 내 집 마련의 꿈은 오히려 멀어져 간다는 하소연에 정부가 이번에는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음 주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김관우 개명대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집회 현장입니다. 교수님 이 내용을 보면 뭐 정부는 증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 모이신 그 어제 이제 집회 참가자들을 보면 징벌적 과세 아니냐, 부동산 정책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부가 지금 1가구 주택자, 1가구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정책적으로 분리하는데 좀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정부의 일종의 이제 변명 비슷한 얘기는 값이 전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세금도 같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징벌적으로 이제 세금을 올린 것이 1주택자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세금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폭의 어떤 상승분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좋게 이게 뭐 그냥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금도 올랐다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격차를 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다가구 주택자들,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는 징벌적인 뭔가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과세를 어떤 징벌적 모습이 가야 되겠지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오히려 감세 정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하면 1주택을 소유될 경우에는 오히려 인센티브가 오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다주택을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발생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세금이 올라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도 징벌적인 세금을 내가 받고 있다. 이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부분이 과세가 좀 과하게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부동산 관련한 실검 챌린지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관련 용어가 차지를 했는데, 평론가님,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부동산 관련한 여러 민심이 이 분노가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고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뭐 나라가 네 거냐라는 키워드가 5, 9시 넘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했는데 그 말은 이렇게 청계천이나 시위에 나오지 않은 국민들조차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과 분노가 상당하다는 뜻이고요. 예. 이 실검 1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또 못 살겠다 세금 폭탄. 그러니까 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키워드가
많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른 것을 알 수 있고, 방금 리포트 보면 이제 노도강이라고 해서 노원, 도봉, 강북 이 지역의 아파트마저도 30대, 40대가 몰려가서 패닉 바잉을 하면서 오른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또 금관구라는 용어도 있죠. 금천, 관악, 구로.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북이건 이 서쪽의 금천, 구로건 어디건 간에 안 오르는 지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달려가서 무리해서 영끌해서 부동산 사는 30대, 40대를 과연 탓할 수 있느냐? 이미 안 사고 가만히 있고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렸더니 주변에서 아파트가 수억씩 오르는 것을 눈으로 다 지난 3년 동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정부가 아무리 규제책을 내세워도 패닉 바잉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다름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 나와서 그동안 아파트값이 11% 올랐다. 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발언으로 또 젊은 세대의 분노의 불을 질러버렸거든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또 부랴부랴 또 다른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이 잡히기는커녕 더 크게 상승하고 풍선 효과가 번져서 그 효과가 또 김포로 갔다가 경기도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서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러한 분노, 실시간 검색어 전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조치, 그러니까 부동산 실패에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실장 등에 준하는 사람들의 확실한 인사 조치가 있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나와야만 저는 이 분노를 겨우 잠재울 수 있을까 말까 하다고 보는데, 인사권은 전혀 발휘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차관급이나 비서관 정도만 인사가 교체가 되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조치로는 이 국민들의 분노, 실시간 검색어 1위 만든 이 분노를 잠재우기는 대단히 힘들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집회를 보니까 집회는 이 임대하시는 집주인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여당에서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죠. 7월 안에 처리를 다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문제가 되는 게 소급 적용 얘기가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아직 헌법소원 제기된 건 아니지만 이걸 법적으로 따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왜냐 소급 입법을 이제 금지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주는 법률 같은 거. 예를 들면 사실은 이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예를 들면 지금 2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4년, 6년 길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임대료 올리는 어떤 비율을 좀 한정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다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네. 더군다나 그걸 소급 적용해서 지금 계약되고 있는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과격하게 법을 만든다? 그럼 저는 헌법소원 올라가면 이거 위헌 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청구,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청구를 주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임대료를 올리는데 상한을 두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건 사실은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건데, 그것들을 소급해서 앞으로 새로 계약되는 그런 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전세 계약에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땐 그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죠. 네, 이렇게 지금 헌법소원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을 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 11%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경실련에서는 53% 올랐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예.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러니까 감정원에서가 11%로 나와 있고 전 이제 주택을 다 대상으로 해서 오피스텔까지 포함한 가격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실련과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53%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괴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국민이 어느 수치를
실질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김현미 장관의 11%라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많이 느끼게 이제 동의를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뭐 우리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올리는 것을 5%로 2년 내에 이제 제한을 한다, 또 신고한다, 뭐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지만 이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 임대를 놓는 사람들이 사실상 뭔가 자기 집을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 연장을 요구한다면 그 임차인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안 같은 것은 사실 이 시장성에서 또 당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어떤 본인의 집을 들어가지 못하는 장면이라는 것은 시장의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너무 강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수요자와 공급자의 어떤 그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한 선에서 좀 정부가 정책들을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두 가지 좀 추가되는 법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매매 가격과 그다음에 임대 가격을 이제 먼저 고시를 한다거나 뭐 등등의 것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5% 상승에 대한 제한과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징벌적인 어떤 접근을 한다 그러는 것은 시장에서 반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 사실상 굉장히 뿌리가 깊고 여기에 연관되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현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갑로들다 나오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의 결과 비슷하게 행정수도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논란, 여권에서 갑자기 꺼내 들었는데요. 이게 부동산,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 문제의 어떤 국면 전환용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금 앵커의 질문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정답을요. 네. 갑자기란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가의 백년지 대계로서 뭔가 행정 시스템의 혁신이라던가 미래를 생각해서 나오는 정책이었다면 이게 갑자기 나올 게 아니라 정권 초부터 나왔어야죠. 문재인 정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제대로 공론화되었던 적이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 기억엔 없거든요. 매일같이 뉴스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이 서울의 부동산 집값 잡기 실패에 눈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당연히 야당에서는 정략적인 배경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수도를 옮기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를 부동산 정책의 희석용으로 쓴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갑자기 추진되는 정책이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될까 하는 염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해서 지금 서울과 세종으로 갈라져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논의를 하더라도 이것을 이 남은 2년밖에 안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이내에 뭔가 업적으로 그렇게 되면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겠죠. 또 한 가지 2년도 남지 않은 다음 대선이나 이 지방선거 총선의 어떤 대체 공약으로 여권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장에서 논의는 하되 갑자기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수도를 이전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절차와 과정을 밟아가는 그러한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수도 이전 이야기 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문제가 다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불거진 이유를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추진을 했고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사실상 여러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지난 10몇 년 사이에 다시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복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자체가 완전히 실종이 됐다. 지금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이고 지방은 더욱더 공동화가 되는 장면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사실상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접근이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지금 보면 뭐 부동산 가격도 모두 다 서울 중심이잖아요. 네. 지방으로 가면 남아 도는 아파트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는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100년지 대계를 한다 그러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개헌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 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냥 무조건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굉장히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한다면 사실상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하게 하면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당내에서 이제 여당 내죠. 여당 내에서 보면 이 세정으로 내려갈 공공기관 100여 곳에 대해서 벌써부터 좀 정해나 추려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일간지에서 이제 통화한 내용을 보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뭐 지난 22일에 103곳을 추려서 당이 이미 보고를 했다. 뭐 당정이 연말까지 구체적인 공공기관 이전안을 마련해서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에서는 굉장히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2004년 헌법 결정이 시대착오적이었다라는 얘기를 여권에서 꺼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적 논의와 법적인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 이해찬 대표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뭐 개헌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뭐 개헌할 수도 있죠. 저는 개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행정수도로 옮기는 것 때문에 개헌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항상 정권이 바뀌고 정권 초에 개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개헌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 정부 형태거든요. 뭐 대통령제로 5년 단임제를 유지할지, 4년 중제로 바꿀지, 뭐 이원 집정부제로 할지, 내각제로 할지, 87년 체제가 한 30년이 지났고 그동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통치 구조를 바꾸고 또 국민의 기본권 보장 부분을 강화하고 이게 이제 중심이 되고 그 와중에 그럼 이제 수도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게 돼야지. 지금 뭐 개헌 얘기, 정부 형태 가장 중요한 통치 구조나 정부 형태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이런 방구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행정수도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2004년도 헌재 판결이 있으니까 법 만들어서 가는 거는 또 이제 헌재에서 장담 못 하겠고 근본적인 문제는 개헌이고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통해서 행정수도를 이제 수도 조항을 거기다 신설을 하자. 뭐 개헌을 함에 있어서 수도 문제도 논의를 해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이 정부 국민들이 전부 다 우리 세종으로 옮기는 걸 찬성합니다라고 하면 개헌안에 수도 밖으로 넣어볼 만도 해요. 다만 그것 때문에 개헌을 추진한다라는 건 사실은 이거 꼬리가 몸통 흔드는 격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실 개헌 발의를 했거든요. 그것이 국회를 통과를 안 했고 못했고 그 부분의 책임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이라는 것이 곧 뭐 행정수도 이전만 국한해서 지금 추진되는 건 아니고 이미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리고 국민들도 지금 현 5년 단임제의 어떤 권력 구조라든가 이런 문제점, 레임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개헌에 대한 여론조사 상으로 나타난 그 민심을 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는 준비를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 발언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안을 그러면 빼고 한다고 해도 사실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변에 많이 확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서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수도 서울을 표현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은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발언이 이제 세종시 관련 얘기를 하다 나왔고 평론가님. 그러니까 세종시를 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맥락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문맥과 맥락을 국민이 왜 헤아려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서 야당의 국회의원이 저런 식의 막말을 했을 때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맥락과 문맥까지 이해가면서 저거는 막말이 아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장을 딱 잡아서 비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역지사지해 보면 이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막말인 것이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 9년 동안 박원순 시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걸 초라한 천박한 도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도시의 가치가 아파트 값이나 부동산 가치로 평가되는 현실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표현이라도 다르고 다른 게 정치인 것인데 이런 말실수가 처음도 아니신 분이 세종에 가서 서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그러면 천박한 도시에 사는 천박한 유권자들이 지금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준 것인가 하는 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총선 지선에서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압도적이라 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선택을 몰아줬었는데 그 선택을 몰아준 서울의 유권자들이 이 천박하다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까. 이게 문제가 됐다면 말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하는 것이 공당의 올바른 태도이지 그걸 가지고 당대표를 두둔하느라 문맥을 봐달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상처 입은 서울 시민들에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 크게 보도는 안 된 것 같은데 저 발언 뒤에 이제 이해찬 대표 뭐라고 그러냐면 세종시 가서 세종시 이제 발전해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품위 있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세종시가 초기에 7, 8년을 허송세월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2003년 무렵에 방해가 많았다. 2003년에는요. 이명박 당시 야당 소송에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시장 한 거가 뿐만 아니라 당시 행정수도를 대선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승리했던 노무현 대통령 임기 1년 차입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서울시장이 야당 시장이기 때문에 방해를 해가지고 세종시가 잘 되지 않았다? 7, 8년 동안? 글쎄요, 전 정부 탓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김현미 전 장관도 박근혜, 이명박 전 정부 때 인허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요,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 여당과 그 다음에 장관으로서의 저는 발언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은요, 무한 책임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문제는요, 대통령과 집권 여당가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돼도 현 정부 탓, 못 돼도 현 정부 탓입니다. 그게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 대표의 자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탓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초라한, 천박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저희가 좀 다루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발언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거를 이해찬 대표가 아셨어야 된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단어를 쓴다. 본의가 아니라는 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문화 유적이라든가 그런 거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보면 굉장히 한가한 말씀이셨다. 현실의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집값이 안정이 안 되니까 저런 말씀도 하셨던 거고 그게 이제 세종시에도 또 적용이 되고 있구나.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한국은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행정수도 비슷하게 지금 내려와 있는데 거기가 집가가 상승이 안 된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사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공론을 해가지고 시민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은 거의 백가쟁명의 상황입니다. 이 부동산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다 한마디씩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이런 시민민주주의를 한번 이 부동산 문제를 갖고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합의된 어떤 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 그런 노력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김현미 장관도 얘기했지만 저금리라는 것이 원천적인 문제인 건 분명해요. 이것이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부동산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부동산에다가 갖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새로운 투자처를 정부가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엄청난 규제 완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득을 얻고 거기서 이익을 받게 된다 그러면 부동산 안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이 정책적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군요. 네, 이렇게 수도 이전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세종시가 기대 심리 때문인지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세종시 일대에는 매물도 없다고 집주인들이 다 걷어들이고 있다고 그렇더라고요. 네, 부동산 가격도 뛰고 그렇다 보면 당연히 전세 가격도 오르겠죠. 서민과 중산층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세종시 이전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야기 나오면서 강남의 내곡, 세곡 지역의 매물 다 들어갔고 호가가 뭐 몇 억씩 뛰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정책으로 정치인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한마디씩 툭 던질 때마다 그 지역에는 기름을 부은 듯 부동산 시장에 불타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의 가장 큰 피해는 결과적으로 내 집이 없는, 전세를 구해야 되거나 이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등이 보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가 사실 저는 이 부동산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당의 정치인이건 정부의 당국자건 간에 일단 부동산이 뜬다 하면 아차 싶어서 아무 말이나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아무 말이 바로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의 비판에 아프더라도요. 조금 침묵하고 사과하면서 정제된 정책, 당청 간에 합의된 정책을 발표하셔야지 합의도 안 됐는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보탰습니까?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마저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 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태릉 지역이나 강남 세곡, 내곡 지역의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고서도 다시 한번 지금 세종 부동산 같은 경우도 행정수도 이전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뭐 호가가 몇 억이 올랐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말을 아낄 필요도 있다. 특히나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 여당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가 정부 대책과 엇박자 내는 자기 정치, 자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이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매를 대신 맞는 자세로 침묵을 지키면서 사과라도 제대로 할 그럴 자세를 취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는 또 이제 공급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요, 재건축 또 재개발 규제 완화 이런 카드를 좀 꺼내 드는가 했는데 이제 오늘 국토부에 따르면 이제 3기 신도시 그리고 공공택지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공급 대책 카드 좀 실효성 있을까요, 정말? 글쎄 뭐 공급 대책 카드가 대통령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린벨트 문제는 이제 없어진 거로 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태릉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근데 가장 뭐 전문가들 얘기하기는 가장 공급 대책으로서 가장 확실한 게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하고 도심 개발할 때 용적률 상승시켜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서울 시내 중심가나 이 도심 쪽에 많은 이제 공급을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자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치를 하려다 보니까 이거 하면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싫고 이거 하면 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싫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은 못 보겠고 그런데 공급은 늘려야 되고 세수는 확대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이 가치들이 부딪히니까 이거 문제 안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부동산 정치를 하지 말고 경제 원리에 따라서 부동산 정치가 하는 게 맞다.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는 게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땅이라는 거 서울시만 지금 거의 급등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풍선 효과도 보긴 하지만 거의 집중적으로 서울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뭐 결과적으로 제한된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공급이라는 것이 항상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심리적인 우리 패닉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심리라 그러지만 부동산도 심리입니다. 한마디 정책 결정자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뜨는 폭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뭐 하루에 뜨는 폭이라는 것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 1, 2억이 금세 뛰는 투기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적인 어떤 방법들을 다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태릉 골프장이라든가 뭐 이런 용도 변경도 필요하지만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해서 이 용적률 같은 경우도 이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만들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또 유지시키고 이런다면은 효과가 좀 완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부동산 대책은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나올 공급 대책 실효성 있을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대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옥루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기를. 중국 고전 시경에 나오는 불괴일루라는 구절입니다.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도 행동을 신중히 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남들의 눈을 피해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부끄러운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더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카레밥, 그리고 작은 그릇에는 흰죽뿐입니다. 단무지 말고 반찬은 찾아볼 수 없는 부실한 식단들. 바로 제주 지역 일부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먹었던 급식입니다. 오전, 오후 간식이 모두 죽이었기 때문에 애들은 수료식까지도 모두 1년 내내 죽만 먹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사실이라면 말도 서툰 어린아이들은 먹기 싫다고 표현도 못한 채 내 식사 시간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부실 급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관리당국의 눈 가리고 아웅식 부실 점검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고 왔기 때문에 당일에는 식판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바로 완성복귀가 되기 때문에 식자재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점검이 예정된 날에만 반듯한 식단을 내놓는 부끄러운 행태. 결국 보육교사들이 참다 못해 이렇게 내부 고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면 걸리지 않을 거야. 아무도 안 보는데 어때? 일부 어른들의 그릇된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주도는 부랴부랴 관내 어린이집 480여 곳에 대해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은 이미 다 벌어졌는데 말이죠.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문제는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일도 한두 어린이집만의 일도 아닌 부실 급식 실태. 모자라거나 혹은 더럽거나 내 아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모르는 남자들이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연신 눌렀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피해자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혀 다른 사람들이 1시, 2시 반, 4시 50분, 5시경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집에 초인종 계속 누르고 방향에 갔습니다. 기분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았어요. 집사람이나 뭐 애들이나 있었을 때 사람들이 누구세요 하고 문 열고 나갔다가 당하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불안하죠. 제가 24시간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 피해자는 초인종 누르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뭐 잘못 찾아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벽에 1시부터 5시까지 4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면 당연히 섬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잡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알게 된 사실이 더 놀라운데 이 초인종을 누른 사람 같은 경우는 채팅 앱을 통해서 불법 조건 만남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건 만남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성매매인 거죠. 그런데 이 채팅 앱에서 자신을 미성년 여성이라고 밝힌 누군지 모를 사람이 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줬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피해자가 더욱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건 공분을 산다고 저는 보는데, 변호사님. 이러면은 간 사람, 그리고 속인 사람, 뭐 다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해야는 되는데, 간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간 사람은 처벌이 어려워요. 아니, 뭐 주거침입 얘기하는데 띵동ting동 문을 열어서 안 열어줬잖아요.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맞는데, 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제 일단 거기가 자기가 가는 집이라고 누른 거거든요. 그건 네. 끝이에요. 들어간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침입으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그 이제 속여서 이제 남의 전화번호를 남의 주소를 네. 올린 사람이거든요. 글쎄 그것도 저는 뭐 딱히 어떤 걸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고. 고의성이 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의성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성매매 같은 거를 유도를 했다. 뭐 그러면 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남의 전화번호를 쓴 것만 가지고 글쎄요 처벌하기는 저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딱히 떠오르는 구성 요건 없는데요. 정말인가요?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하나도 궁금한 게 지금 뭐 SNS로 그러면은 조건 만남 관련해서 뭐 메시지 문의가 온다고 한다면 이 번호를 신고했을 때 어떤 처벌 이런 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성매매랑 연결이 되면은 저 이제 뭐 성매매 유도 이런 거 있어요. 아동청소년법에 보면 미성년자 조건 만남에 대해서 그런 걸로는 처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남의 전화번호를 거기다 올렸다? 글쎄요. 뭐 업무방해? 글쎄요. 이게 업무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뭔가 이 수사 당국에서 그래도 이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 사건이 얼마 전에 났는데 정말 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서 수사 당국이 그래도 이걸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이제 불법 촬영 소식 관련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생중계를 하던 어떤 여성을 이제 불법 촬영해서 한 남성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넷 댓글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분이에요. 워낙 BJ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BJ 분이 PC방 아르바이트 체험 방송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방송 현장을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있었는데 방금 지나간 가해자가 근처를 배회하다가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몰카를 찍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BJ 여성 같은 경우는 자신이 몰카 촬영 대상이 됐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생중계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 댓글로 방금 몰카범이 지나갔다, 몰카를 찍었다 이렇게 여성에게 제보를 해줘서 이 여성이 PC방의 CCTV를 통해서 이 범행 현장을 확인했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보 싱크가 있습니다. 제보 내용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찍었다고? 몰카 찍었다고? 누가? 그 어떤 분이 그 몰래카메라 찍으려고 하시나? 네, 지금 이 불법 촬영을 시도한 20대 남성 변호사님 결국 구속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어쩌면 현행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증거는 확보는 된 거고, 저 경찰에서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뭐 사안은 중대하다, 뭐 영장 발부할 때 항상 나오는 사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 법원이 발부를 했던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처벌 수위가 있습니까? 뭐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뭐가 있습니까? 몰래카메라요. 성폭력법상 불법 촬영에 대한 그렇죠. 그 부분인 거죠. 그 몰래카메라 촬영했다는 거 그걸로 이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처벌 수위가 좀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우리나라 몰카 범죄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뭐 피해자를 합의 보고 뭐 집행유예도 많이 나오고 뭐 심지어 뭐 벌금형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을 좀 높여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런데 이 불법 촬영 영상과 관련해서 평론가님 조작 논란 이런 게 있었다고요? 네, 뭐 100% 조작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이 피해자인 BJ 분이 직접 올릴 정도로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 워낙 이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장면, 최근에는 특히나 뭐 피자와 치킨을 배달하고 그걸 배달하는 분이 먹은 것처럼 조작했다가 화제가 된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이나 네티즌들이 이거 조작이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이 BJ 여성 같은 경우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런 조작 논란에 휩싸여야 되는지 속상하다면서 절대 조작이 아니라고 밝혔고 실제로 앞서 말해주신 것처럼 가해자가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작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네. 다음 사건 사고로 좀 스피디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현장에서 그 구급차의 이동을 막은 택시기사가 있었죠. 그 택시기사가 잡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책임진다고 우리 비난가 아저씨.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 하실 건지 모르겠네.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저 택시기사는 아이 뭘 그러세요 하다가 결국 구속이 된 거죠. 사건 현장에서는 죽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책임지겠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본인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느끼지 않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렇게 한 10분 정도 지연이 돼서 그 사망하신 분이 그 원인에 의해서 지연 때문에 이제 사망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분명하죠. 네. 하지만 이제 그 10분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책임, 어떤 원인의 어떤 부분이 아닐지라고 한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이 애 가족이 만약에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한다면 저분의 어떤 행태라는 것은 굉장히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태인 것이고, 저는 뭐 구속시킨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계속해서 범행에 대한 부분, 인멸 또는 뭐 부인,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도주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구속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 사설 구급차를 막아섰을 때 보통 뭐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지, 이 또 구속된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사설 구급차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은 적용 안 되는 거고, 네. 응급의료법 같은 거는 이제 구급차에 응급구조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영장 있는 혐의가 업무방해와 특수폭행이에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 사건 처음부터 그 얘기가 일부 이제 언론에도 좀 혹시 될까 보도되기도 했는데 안 됩니다.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영장에도 아마 포함 안 됐을 거고, 안 됐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이제 경찰에서 구속했기 때문에 20일, 그 다음에 경찰 20일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데 아마 기소할 때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기소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앞서 김관욱 교수님 말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 할머니 돌아가신 게 이 사람이 막은 거랑 때문인지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게 뭔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가족 입장이나 이런 뭔가 그런 것도 저희 뭐 배상 뭐라고 하죠? 그 변물적 용어가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저 유족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나쁜 건 다 알죠. 다만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인과관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법학에 있어서 판결을 하고 사법 시스템을 작동시킴에 있어서 지레짐작으로 아마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입증의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죠. 그건 좀 유족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 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법 시스템의 본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영장 내용을 좀 보면요, 평론가님. 사실 뭐 처음에는 살인 혐의도 검토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번에는 좀 포함이 안 됐어요. 네,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같은 경우는 왜 포함시키기 어려운가 김태현 변호사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업무방해뿐만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저는 포함된 것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한다. 네. 그렇다면 이 교통사고 처음에 났을 때는 단지 이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세운 게 문제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고의로 낸 것이 아니냐. 이 사고를 고의로 내게 됐다면 그건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제가 이 법률가가 아닙니다만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면 그로 인해서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증명이 안 되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는가.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구급차를 막아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사고가 구급차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 택시기사가 영상을 보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정황도 보이거든요. 고의 사고인지 아닌지를 쟁점으로 다루는 것 또한 이 재판 결과 이후에 또 유족의 손해배상까지 아주 많은 것을 달라지게 만드는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는데요. 이 택시기사 수사 결과는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날 날씨도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번 만들어드릴 뉴스를 골랐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뉴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시죠?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복권 당첨금 반반입니다. 당첨금만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64억 원이죠. 이 거액을 딱 절반으로 나눠 가진 사이좋은 친구 토마스 쿡과 조세피니의 이야기입니다. 쿡 씨는 최근 파워볼 복권 1등 당첨 주인공이 됐는데요. 당첨된 뒤 가장 먼저 한 일, 장난 같던 약속을 실천에 옮기는 거였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둘도 없는 친구 피니 씨와 함께 복권을 사며 누구라도 당첨되면 그 돈을 나눠 갖자고 했던 거죠. 영화 같던 약속이 변하지 않는 우정과 함께 멋진 현실이 됐네요. 다음 소식은 특별한 팬미팅입니다. 자, 배우 오정세 씨, 한 남성과 어깨 동무하고 손도 잡고 아주 다정하게 놀이공원을 즐기고 있죠.
사진 속 남성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첼리스트 배범준 씨입니다.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역을 맡아 열연 중인 오 씨를 드라마로 본 배 씨가 만나보길 소망했고 오 씨가 흔쾌히 시간을 내준 겁니다. 이 훈훈한 미담은요, 배 씨의 여동생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배 씨는 천사를 만나면 눈이 부신다며 특별한 팬미팅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야구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석 달 가까이 무관중이었죠. 다만 입장객 수는 관중석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표가 많지 않다 보니 오늘 경기표는 판매 시작 직후 초스피드로 매진됐다고 하네요. 즐거운 마음으로 경기 보러 갈 때 마스크 착용은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빠뜨리시면 안 되는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뉴스계 Back to the Future, 앞으로 뉴스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대북 송금 사건과 북한 옹호 발언 논란, 학력 위조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외교부가 이번 주 화요일 3차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명령하는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외교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틀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주무부처로서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 속에 뒤늦은 점검 결과가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토요일부터 제한적 관중 입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무관중 경기도 끝나게 됐습니다. 관중 입장 허용 인원은 각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되고 티켓은 온라인 사전 예매로만 판매되며 전 좌석, 지정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네, 홍인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진짜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상쾌하고 햇빛도 쨍쨍하던데요. 그렇죠. 진짜 기분 좋아지는 맑은 파란 하늘이어서 좀 비가 완전히 그쳤나 싶었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아하. 중부 내륙과 남부 지방에 낮부터 저녁 사이 가끔씩 비가 오겠는데요. 오후에 나가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오늘이 중복이더라고요. 중복. 더운 날 아니겠습니까? 더위 있습니까? 네, 이제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 보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고 대구 25도,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높겠습니다. 네, 대구가 29도군요. 아, 그나저나 장마는 언제, 완전히 끝난 겁니까, 장마?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내일부터 장마전선 다시 북상하는데요. 내일 아침 제주도에서 시작해서 오후엔 전국에 확대되겠습니다. 아, 장마 끝나지 않았군요. 정말 이번에 비 피해 심했는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